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술대회 발표를 함에 있어서 어, 비대면으로 이루어짐을 양해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여러분과 대면에서 발표하고 또 토론해 볼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예,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어의 기초가 되는 문자 언어로서의 한자는 그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따라 진화하고 발달되어져 왔습니다. 한자 자영의 근본이 되는 각골 문자에서부터 진시황제 때의 소존체, 해소체에 이르기까지 그 발달 과정을 통치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의 근간이 되는 부호로서의 기호학적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기호학적 개념과 원리와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물론 초탐이기에 어려움도 있지만 이집트 문자와 메소포타미아 문자 등 세계적인 문자 체계에 대한 박도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시도해 보았습니다. 중국 납수족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동파 문자는 어찌 보면 각골 문자보다 더 원시적인 형태를 하고 있음에도 현대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중국의 문자도 통시적, 공시적 측면에서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피어스의 실용적 관점에서의 고찰과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피어스의 실용론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체, 대상, 해석작용, 기호와 가정의 3범주. 철학자이며 논리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피어스는 1867년 범주들의 새로운 목록에 대하여 에서 실용론에 입각해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존재론적 범주를 재구성해서 모든 존재를 포괄할 수 있는 세 가지 보편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피어스는 대상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생기는 정신적인 직접적 대상과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실제적 대상을 구별합니다. 직접적 대상은 의식 속의 내적 대상이며 실제하는 역동적 대상은 외부 세계의 외적 대상입니다. 즉, 직접적 대상은 소통 과정에서 기호 사용자가 지니는 관념으로서 해석자가 이 직접적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실제적 대상을 이전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피어스의 기호학 삼각형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요소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학을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한정해서 보자면 기호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역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 때문에 기호학을 연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제의 경우에는 기호학 서술에 있어서 움베르코 에코처럼 인신록적 관점을 바탕으로 기호 자체와 코드의 문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매체학 등의 사회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일반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야콥슨의 관심은 언어학자로서 소실의 영향을 반영하듯 언어 중심적이며 인식론적입니다. 그는 언어학과 시학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불가결한 모든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언어의 다양한 모든 기능에 관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언어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윤곽을 얻으려면 모든 발화, 모든 언어 행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개관해야 한다. 발신자,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하나의 메시지가 작동하려면 그것이 언급되는 문맥이 필요하다.
이는 현실적 지시 대상이라는 좀 애매한 수로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수신자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언어의 형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언어화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음에 필요한 코드는 완전하게 아니면 적어도 부분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다른 말로는 의미 부여자와 의미 해독자에게 공통된 것이라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발신자, 수신자 간의 물리적 회로 및 심리적 연결이 되는 접촉으로서 이는 양자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해서 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이 요소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라고 보았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국 문자학에서의 고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기호학의 창시자인 소시르는 언어기호 중심의 기호학 이론을 이분법으로 전개했습니다. 소시르는 문자를 언어의 소리를 단순하게 표기하는 2차적 코드의 기능으로만 접근했습니다. 문자의 개념을 음성 언어를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문자의 기능을 협소하게 접근하였습니다. 음성 중심주의는 정신과 물질을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말과 사상을 담고 있는 언어가 문자보다 우위에 있으며 문자는 언어를 단순하게 기록하는 구술 언어의 신호라고 간주했습니다. 실제로 소시르는 언어 기호에 있어 기표를 청각적 이미지로 기를 개념으로 규정하는 관계 속에서 기호 생성을 설명했습니다. 기표는 기호 형태이고 기는 기호 내용입니다. 예컨대 동물, 말마는 한자 말 맞자는 말의 청각적 이미지인 기표와 말의 개념이 조합하여 말이라는 언어기호가 생성됩니다. 상용 문자로서 언어기호 말 맞자는 말의 모양, 머리, 갈기, 꼬리, 네 다리를 연상시키는 청각적 이미지가 기표이고 표율에 속하는 말이라는 개념은 기로 기표와 기가 조합하여 말하는 언어기호가 생성된다는 논리 구조입니다. 데리다는 문자학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문자의 철학적 세계관을 고찰하였습니다. 그는 언어 중심의 언술작용에 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문자의 기능이라는 관점을 버리고 문자 쓰기의 파생물이 음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성 언어 관점에서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기로 대응한다는 소실의 언어기호 관점을 부정하고 하나의 기표가 다양한 기로 의미를 그릴 수 있다는 차연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소실의 언어기호 관점을 음성 중심주의로 규정하고 문자 기반으로 인류의 문명을 설명하고 해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사에서 오랫동안 언어기호 2차적 코드, 즉 문자의 관점과 기능을 확장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문자가 구슬언어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문자 중심의 문명사를 접근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데리다의 문자학은 목소리 중심의 듣는 감각에 집중한 언어의 세계관에서 쓰고 기록하는 시각과 촉각이 작동하는 문자의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담론입니다. 한자로 문자의 글월무는 청각에서 촉각으로 전환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형 문자 글월무는 글이나 문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각골문에서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가슴에 문신을 그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인간의 감각기인 촉각을 이용해 쓰는 행위가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쓰기의 행위가 문자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자자는 집명과 아들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시황 시대에 쓰기 시작한 글자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이 만들어지듯이 문과 문이 조합하여 새로운 문자와 문장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자 문자의 어원과 파생된 의미 속에는
데르다의 문자 중심주의 세계관을 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각의 소통 체계에 기초한 언어의 개념에 반하는 한자, 문자의 개념에는 시각과 촉각의 감각을 문자 중심주의 세계관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골문의 어원론에서 문자는 쓰고 기록하고 새로운 글과 문장을 무한히 생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자는 진시황 시대에 등장한 글자로 진시황은 자신의 업적과 역사를 문자로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진시황 시대에 등장한 문자 속에는 쓰는 행위인 촉각과 시각의 감각적 행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시황 시대부터 중국은 문자 중심주의 세계관을 꿈꾸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용삼은 한자가 알파벳 문자와는 달리 형체 속에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원래의 뜻에서 확장되는 파생 의미 역시 대단히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법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한자가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문자 기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적인 차원의 한자의 형체는 시각적 모양새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의미의 확장과 파생은 모양새를 보고 연상적 의미를 도출하는 인지적 활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자가 청각 중심의 언어 기호의 기능을 성질에 수행하면서 더불어 한자 쓰기의 감각적 활동을 요구하는 문자 기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자 사용의 실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한자의 도상, 상징, 인지의 기능을 기업의 광고 홍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의 라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식회사 농심의 브랜드 매울신라면은 한자의 도상성과 상징성을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매울신은 라면의 매운맛을 연상시키는 공감각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면의 매울신을 지각한 소비자들은 신라면의 맛을 연상하면서 제품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상형 문자 매울신자는 맵다, 고생하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고 또 신의 원형은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형상화한 문자로 노예가 매우 고생한다는 것을 매운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문자 기호학 차원에서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한 시각화 문자의 예를 보면 식당의 로고인 시각화 문자 아래에 배치한 환미사고의 문자 위가 흥미롭습니다. 중국인에게 잘 알려진 사자성어 환희사고,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로 문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환희사고에서 자리 위를 만미로, 생각할 고를 말릴 고로 변경하여 식당의 메뉴와 맛, 그리고 서비스 정신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운 카레인 아비꼬는 100시간을 정성 들여 준비한 카레라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자 100을 시각화 문자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골문에는 100은 지붕에 매달린 말벌의 집을 형상한 것입니다. 말벌의 집에 100마리의 꿀들이 집을 만드는 것처럼 100시간의 정성을 들여 만든 카레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는 그 사회상을 반영하기에 문화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문자학에서 한자를 수시로의 언어 개념과 피어스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기호학 삼각형, 그리고 퍼스의 기호 모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의 분석적인 시도는 처음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시각화 문자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학교 천남 교수가 젊은 세대들을 소비층으로 제작한 각골문 이모티콘인 한자의 시각화가
중요한 소통의 도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꼴문을 적극 활용하여 제작한 문자가 위태돼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골문에 등장하는 소, 양, 토끼, 강아지 등을 모티브로 재미 요소가 접목된 시각화 문자를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골문의 재미와 의미를 접목하여 사람들의 도상과 인지 기능을 작동시키는 문자 유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기호나 부호로 된 표지판이나 여행시 보게 되는 도로, 부호로 되어 있음에도 우리의 뇌와 시각세포를 쉽게 자극하는 이러한 언어 문자에 이르기까지 뇌 활성화에 연구하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조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회 장이 없는 대신에 제가 이 논문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문자학에서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또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골문에서 귀할 귀자는 흙 속에서 뭔가 열심히 파냈는데 알고 보니 조개패, 즉 조개를 파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귀할 기자는 중국어에서 꼬이에서 비싸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각골문의 원형을 따져서 본다면 우리가 속에서 뭔가 열심히 찾아냈는데 조개의 폐, 예, 그 당시에 이제 조개는 물물교환, 화폐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또 오늘 살펴본 여러 이론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한자는 시각화된 부분이 실제로 뇌에 활성화된 부분을 살펴본다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보는 것과 또 한자가 수반된 걸 보는 우리 뇌에서 활성화된 영역이 뇌 활성화된 부위가 한자를 보여줬을 때 실제로 더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저희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다시금 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4차 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이 중국어, 특히 한자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또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계에서 한자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저는 실제로 중국어 수업을 할 때 한자를 각골문의 어원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그렇게 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각골문에서 살펴본다면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성의 옆모습을 나타낸 그런 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의 상인 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영역이라던가 또 그런 아름다운 면모들을 순종이라던가 또 복종의 아름다운 의미로 이렇게 승화시켜 나간다면 더욱 아름다운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중국 납소족이 사용하는 동파 문자에는 여전히 상용성이 짙은 그런 문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살펴보면서 또 현대 많이 왜곡된 그런 또 우리의 그 부정적인 시각들이 또 이 문자를 통해서 순화될 수 있고
또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 상용성이 짙은 문자를 보면서 힐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논문에 실을 때는 좀 더 그림이라던가 또 더 많은 자료들을 좀 삽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정말 기회가 돼서 여러분과 뵙고 한자 오늘 제가 발표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같이 또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학술대회 마지막까지 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